자,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 554의 합격서 162쪽에 있는 지역 분석의 대상입니다. 먼저 지역 분석의 대상은요, 이게 대상 부동산이거든요. 그럼 대상 부동산이 뭐냐면 뭐의 줄임말이냐면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이요?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그것의 줄임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얘가 속해 있는 지역, 그걸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인근 지역이요. 거기에는 대상과 유사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대상과 유사한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이렇게 표현해요. 대체 경쟁 관계가 있는 부동산.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용도적으로 기능적으로 동질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대상과 유사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걔를 뭐라고 하냐면 유사지역이라고 해요.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 이것을 동일수급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낯선 용어죠. 이런 말들은 대충 짐작이 가지만 저거는 안 쓰는 용어니까 일본에서는 저 동일수급권이라 표현하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일한 시장지역이란 뜻이에요. 같은 시장이란 뜻이에요. 동일한 시장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역 분석의 대상을 알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게 갑돌이에요. 이게 갑돌이 형제 자매, 이게 갑돌이 내 집이야, 인근 지역은. 그리고 얘네들은 갑돌이의 사촌들이에요. 친사촌, 외종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그리고 이게 갑돌이 내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유사지역은 갑돌이 사촌 집이고 동일수급권은 갑돌이 내 집안이고, 그럼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일단 갑돌이 내 집도, 그리고 갑돌이의 사촌 집도, 그리고 갑돌이의 집안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은 뭐라고요? 인근 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이라고 해요. 짐작해 보세요.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은 뭐다? 인근 지역이다. 땡. 유사지역이다. 땡. 당연히 땡. 동일수급권이다. 진짜 땡. 입니다. 인근 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2번이나 그려놨어요.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은, 다시 말해보세요. 인근 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이다. 특기자가 붙었으니까 뭔가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지만 아니고 셋답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2번이나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 분석의 대상 3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지리적인 인접 여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리적 인접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요. 떨어져 있어도 돼.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지역 분석의 대상 첫 번째가 인근 지역인데 사람으로 치면 갑돌이 내 집이라고 해요. 그러다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꼭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문장 다 똑같이 주고 여기다 개별 요인으로 살짝 바꾸면 땡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은 갑돌이 내 집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요. 인근 지역 내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자 아까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대상 부동산 말고 유사 부동산이 있었죠. 갑돌이 형제자매, 걔와는 이렇게요.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 그리고 용도적으로 기능적으로 동질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가진다. 이게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대상과 유사 부동산은 대체 경쟁 관계가 있고요.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근 지역은 변합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인근 지역에 관한 얘기 알아두시고요. 인근 지역은 수명현상을 거치는데요. 어떻게 수명현상을 거치나 보면 한 지역이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수명이 약 100년에 걸쳐서 그 흐름을 보면 여기까지가 약 100년입니다. 그러면 지역이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이제 지역이 막 형성되고 그 지역에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막 유입해 오기 시작하고 자리 잡기 시작하는 단계가 성장기입니다. 성장기 특징은 저렇게 가격 상승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주로 개재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일내고 하지 마시고 감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저 그림도 절대 기억하지 마세요. 특징만 잡아낸 거니까. 성숙기는 이렇습니다. 성숙기는 가격 수준이 높은 거지 상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자, 다시 가격 상승이 높다는 무슨 기? 성장기. 가격 수준이 높다는 성숙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건 성숙기.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건 성장기. 유동인구가 많은 건 성장기. 유동인구가 적은 건 성숙기. 입지 경쟁이 치열한 건 성장기. 입지 경쟁이 안정되는 건 성숙기. 이 단계를 지나면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쇠퇴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장기입니다. 이때 지은 건물 이때쯤 되면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내용수가 거의 다 되어가고 중고부동산이 거래의 주가 되기 시작하며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때 재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재개발하면 다음은 오지 않고 바로 성장기가 오기도 합니다. 다음 나오는 건 과도기입니다. 이걸 천이기라고 합니다. 천이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더 길게 그렸어요? 떨어지는 걸 더 길게 그렸어요?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시적 지가 상승, 전반적으로 하락기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락기지만 저소득 계층의 활발한 유입으로 인한 일시적 지가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향여가 여기서는 시작되고 여기서는 하향여가가 활발합니다. 저소득 계층의 활발한 유입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재개발하면 다음이 오지 않고 성장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기는 악화기입니다. 악화기는 슬럼화 직전 단계. 재개발의 마지막 시기. 가격은 최저 수준에 이릅니다. 이때 재개발하면 성장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특징만 잡아 그렸다 그랬어요. 이런 그림은 실제 책에 있지 않습니다. 특징만 잡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로 가는데 성자가 2번 나온다고 다른 글자로 바꾸지 마세요. 그냥 성성쇠천학입니다. 성장 먼저 하고 성숙하는 거 맞죠? 그런데 성장기의 특징은요, 제가 아까 말한 길은 가격 상승이 높습니다. 투기가 나타나고요, 젊고 교육 수준이 높고요, 유동인구가 많고 입지 경쟁이 치열한 게 특징입니다. 성숙기는요, 지가 수준이 높습니다. 가벼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이 주로 거주하고요, 유동인구는 적으며 입지 경쟁이 안정됩니다. 쇠퇴기는요, 지가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건물의 경제적 내용수가 거의 다 되어가고 중고부동산의 거래의 중심이 되며 유지비나 관리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하향여가 재개발도 시작됩니다. 천이기에 접어들게 되면요, 이때 성장기 때, 쇠퇴기 때 재개발하면 천이기 안 온다고 그랬죠? 성장기가 올 수 있습니다. 천이기는요, 하향여가가 활발합니다. 여기는 하향여가 시작이고 여기는 활발. 저소득 계층의 활발한 유입으로 인한 가벼운 지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재개발도 활발합니다. 이때 재개발하면 악화기가 오지 않고 성장기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악화기는 슬럼화 직전 단계입니다. 지가 수준은 최저고 재개발의 마지막 시기, 재개발하면 성장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성성쇠천학 이렇게 거칩니다. 인근지역의 수명 현상입니다. 중요도는 엄청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 유사지역입니다. 여기에 갑돌이 있어 없어? 갑돌이 사촌네 집에? 갑돌이 사촌네 집에 갑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길래 갑돌이가 사촌네 집에서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갑돌이가 거기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갑돌이네 집에 갑돌이 있고요, 갑돌이 사촌 집에는 갑돌이 없어요. 유사지역에는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아요.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대상부동산과 유사부동산이 속해 있어요. 그 유사부동산은 제가 아까 어떤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대상부동산과
예, 대체, 경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도적으로, 기능적으로 동질,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유념하실 것은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적이고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해요. 그 다음 보실래요? 여기가 유사지역이거든요. 물론 여기도 유사지역입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은 이렇게 붙어 있어도 되지만 떨어져 있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념할 것이 인접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인접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렇게 대체성이 있어야 돼. 대체성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 이 둘, 얘와 얘 항상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대체 경쟁, 그 다음에 또 하나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용도적으로, 기능적으로 동질적이에요. 그래서 대체 경쟁, 이렇게. 그 다음 동일수급권입니다. 동일한 시장지역인데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인데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지역입니다. 그래서 얘를 평가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례를 선택해도 돼. 여기서 선택해도 되고 이놈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절대로 여기에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 시장이 달라. 같은 시장 안에서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할 때 사례를 선택하는 범위로 사례 선택에 뭐라고 표현한다? 최원방권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원방과 대응되는 말이 뭐예요? 가까울 근자 근방, 가까운 곳 근방, 원방 뭘 원자 먼 곳 원방, 최원방 가장 멀리 잡을 수 있는 권역이란 뜻이에요. 가장 멀리 위치한 데가 최원방. 그러니까 가장 멀리 위치한 범위가 동일수급권 범위라는 뜻이에요. 가급적이면 인근 지역이면 더 좋고, 근방으로서 인근 지역이면 더 좋고, 가장 멀리 선택하더라도 동일수급권 범위 안에서 선택해야 된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강남구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강남 3구면 더 좋고, 그리고 안 되면 서울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수도권까지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여기를 평가할 때, 이 학원 건물 평가할 때 말입니다. 사례를 선택할 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 동일수급권의 범위를 잡아서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은요 대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의 범위. 약 1시간 정도쯤 잡아요. 통근 가능한 지역의 범위. 그런데 이 통근 가능한 지역의 범위가요 이렇게 지역적인 선호도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에 따라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대체관계가 성립합니다. 두 번째요, 상업지는 수익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 수익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 이게 동일수급권의 범위입니다. 이게 수익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란 뜻입니다. 공업지는 비용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품 생산의 효율성과 판매 비용의 경제성이 대체성을 갖는 지역의 범위란 말은 비용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행지와 후보지가 있습니다. 이행지와 후보지가 있는데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어떤 땅이 농지 지역의 전이라고 합시다. 전. 그런데 택지 지역의 주거지 내지는 주택지 또는 주거지로 이렇게 바뀌는 중에 있다 합시다. 그럼 이거 대분류 넘어가는 거니까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후보지잖아요. 그러면 현재 전환 중에 있을 때는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택지 지역 내에서 주상공이 있습니다. 주택지에서 상업지로 이렇게 바뀌는 중에 있으면 이거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입니다. 이행 중에 있을 때는요 이행 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환 중에 있을 때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하고 이행 중에 있을 때는 이행 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럴 경우는 주택지의 동일수급권을 기준으로 하고 이럴 경우는 상업지의 동일수급권을 기준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행 후,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전환이 너무 천천히 이루어지네. 그걸 성숙도가 낮은 경우라 그래요.
이와 같은 이행이 너무 천천히 이루어지네요. 그걸 성숙도가 낮은 경우라 그래요.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이행 전, 전환 전을 고려합니다. 전을 고려해요. 성숙도가 낮은 경우란 이행이나 전환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우로 말합니다. 이럴 때는 전을 고려한다.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요. 현재 이행 중에 있을 때는 이행 후, 현재 전환 중에 있을 때는 전환 후 동일 수급권을 따라 파악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와 같은 전환과 이행이 천천히 이루어질 경우는 이행 전, 전환 전을 고려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됐죠? 그 다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문제에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뒷다 쉬워요. 감정평가 앞쪽 정말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만 공부하시면 다 맞을 수 있어요. 다음 주 하게 될 뒷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할 거예요. 근데도 거의 다 맞아요. 왜?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할 거니까. 잘 보세요. 32의 문제예요. 지역분석, 개별분석. 들어갈 용어 고르래요. 지역분석은 이 중에서 고르는 거야. 지역분석은 무슨 이용이지? 그래서 해당 지역의 표준적 이용 및 그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 수준 판정하고 개별분석은 이 중에서 무슨 이용이죠? 최유효 이용.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판정하는 것이며 그 다음 지역분석의 분석 대상 지역 중에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무슨 지역이죠? 인근 지역. 그래서 인근 지역은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 공유하는 지역이랬죠.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고르면 돼요. 뽑으실까요?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1번의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판정하는 거 맞죠? 네, 지역 분석.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인 거 맞죠? 네, 한 번은 이렇게 나왔고 한 번은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은 이렇게 나왔어요. 전부 다 셋 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대상 부동산의 최유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 분석 필요한 거 맞죠? 4번 제가 지역 분석이 먼저랬어요? 개별 분석이 먼저랬어요? 지역 분석이 먼저예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말한다. 봐요. 지역 분석이 먼저잖아요. 3번 맞는 거 아닌가요? 지역 분석이 먼저잖아요. 먼저 있잖아요. 와, 나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진짜로니까. 지역 분석이 4번이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지역 분석이 먼저라면서요. 이러는 거야. 지역 분석이 먼저 있잖아요. 문장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제발.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을 먼저 보고 갑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상충되는 속담들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장모 보면 딸 볼 것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반면에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도 있어요. 상충되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다 중요하니까 이래야 돼. 장모 보면 딸 볼 것도 없다. 이 속담은 어떻게 고쳐야 돼? 장모도 보고 딸도 본다. 이렇게 고쳐야 돼. 뭐 장모 보니까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되게 인자하시고 성품도 좋아. 그러니까 딸은 볼 것도 없다 이거야. 이런 얘기였는데 안 그렇거든. 장모님은 인자하시고 마음도 푸근하시고 음식 솜씨도 좋은데 딸은 성질이 지뢰 같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장모도 보고 딸도 본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바꿔야 돼. 네, 다 바꿔야 된다고. 뭐 개천에서 용 난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다 요새는 개천이 다 메말랐기 때문에 용 안 나. 그러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순차적으로 항상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한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잊지 마세요. 순서가 뭐예요? 지역 분석이 먼저예요. 문장 읽어야 돼. 글자가 먼저 있다고 먼저란 뜻 아니에요? 4번 틀렸다. 5번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쉽다고.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쉽다고 해서 방심은 하면 안 돼. 끝까지 잘 읽으셔요. 그래서 정답 찾았고요. 이제는 부동산 가치의 원칙 13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기본서 여기를 보고 내용을 보면 기본서 잠시 갔다 와 보시면 거기에 무슨 그림표가 있어요. 가운데에 최유효형의 원칙이 있고 나머지가 쭉 선이 그어져 있는 합격선은 없어요. 그 그림은요. 옛날에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도. 우리 선배 선생님, 저보다 선배 선생님들 옛날에는 시험 당일날 정답 발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스터디도 많이 하고. 그 선배 선생님들 같이 힘합해서 만든 표예요. 그런데 그 표의 내용에 말하고자 싶은 이야기는 한가운데 최유효형의 원칙이 있다. 그리고 이놈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의 내용을 외란 얘기가 아니야. 여기에 대체의 원칙이 있고 여기에 기회병의 원칙이 있고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고 여기는 예측과 변동의 원칙이 있고 여기는 4가지 균형의 원칙과 함께 여기는 외부의 원칙,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경쟁의 원칙 13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얘가 중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 유지 않아도 된다고.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합격세는 없어요. 질문합시다. 13가지 원칙 가운데 중추가 뭐다? 최유형의 원칙이 가장 중간에 있으면서 전부 영향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 시간의 원칙 2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몇 개 있다고 그랬죠? 몇 가지 원칙? 13가지 원칙. 시험에는 다 두루 나왔지만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고 좀 덜 나오는 게 있겠죠. 그래서 강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표를 제가 하겠습니다. 몇 개를? 7개를. 7개를 별표하겠는데 물론 7개 중에서도 좀 센 별이 있고 약한 별이 있는데 거기서 별을 2개, 하나 이렇게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다 7개란 별표를 치겠습니다. 자, 13가지 원칙 중에 시간의 원칙이 2개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이 있는 원칙입니다. 편의상 붙인 거예요. 예측과 변동입니다. 변동과 예측 이 2가지는 시간과 관련이 있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 변동의 원칙입니다. 일단 별표 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진짜 쉬워. 13가지가 다 쉬워. 그냥 부동산 가치가 변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변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 보면 가치가 변한다는 원칙, 변동의 원칙이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명시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시점 수정이란 걸 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부동산 가치는 변한다는 원칙. 그 다음 예측의 원칙. 예측의 원칙을 예상의 원칙, 기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해당 부동산의 장래의 수익성, 미래, 장래 수익성을 예측을 하고 쾌적성을 예측을 해서 가치가 정해진다는 원칙.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 수익 방식에서는 부동산에서 수익성 부동산의 수익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로 나누냐면 환원율로 나눕니다. 투자론에서는 요구 수익률로, 감정평가론에서는 환원율로 혹은 환원 이율로 나눠서 수익가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요거 예측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예측의 원칙은 수익 방식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예측의 원칙입니다. 그럼 별표는 아닙니다. 그 다음 내부의 원칙입니다. 내부의 원칙이 4개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란 말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자체와 관련이 있는 원칙입니다. 부동산 자체를 내부라고 해요. 앞으로 내부는 무슨 내부인가요? 부동산 자체. 그 부동산 자체를 내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부동산 자체와 관련이 있는 원칙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 넷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 원칙이 균형의 원칙입니다. 별표겠어요? 아니겠어요? 별표입니다. 중요합니다. 쟤는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로 행합니다. 그럼 균형의 원칙이 뭔데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부 구성 요소의 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그럼 내부 구성 요소가 뭔데요?
대표적인 예가 건물의 내적 조화와 균형, 내지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 생산 요소끼리의 결합, 내지는 토지 이용 상태. 이제 건물의 내적 조화와 균형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상업용 5층짜리 건물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러면 내부 구성 요소의 조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업용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10억,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8억, 2억이 기능적 감가예요. 상업용 10층 건물이거든요. 지하 주차장이 한 층밖에 없어. 이것도 내부 구성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지하 주차장 3개 층은 있어야 되는데 한 층밖에 없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사람들한테도 말해요. 아무 의미 없이 말하는 거니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되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뭐랄까 여성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래요. 8등신 미인 이렇게 말하죠. 모델이나 미스코리아 이런 분들한테 8등신 미인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남자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남자들한테는요, 모델이나 이런 분들한테 9등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차승원 씨 같은 분은 대표적인 9등신이래요. 차승원 씨 아시죠? 네. 모델 출신이신 배우 차승원 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9등신이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균형의 원칙에 맞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게 부럽진 않아요. 균형의 원칙에 맞는 분들의 특징들은 다 등신들이나 이 균형의 원칙에 맞기 때문에 뭐 크게 부럽진 않습니다. 농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갑순이가 딱 봐도 얼굴형 너무 이뻐.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다 이뻐. 눈만 좀 작아.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쌍수. 눈트임. 옛날에 여러분 그 만화 영화 보게 되면 만화 영화의 여자 주인공은 눈이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거 아시죠? 엄청 커 눈이. 눈 커지고 계시죠 지금. 엄청 커. 그래서 이렇게 딱 드디어 아까 말한 것처럼 눈팀하고 쌍수하고 그랬더니 드디어 너무너무 이쁘대. 그건 뭐야? 균형에 맞는 거지. 균형의 원칙. 분명히 말했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자, 그래서 균형의 의미를 잘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거와 연결시키고 싶어서 그래요. 뭐를? 기여의 원칙을. 여러분, 기여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에 왜 선행하느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 거 하니 이런 얘기를 했죠. 상업용 5층 건물인데 엘베가 없어. 그런데 이 경우 1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놨네? 그 10억 됐어. 그러면 1억의 추가 투자가 전체 2억 올라가는 데 기여했죠. 그럴 때 기여의 원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중요해서 제 별표예요. 그럴 땐 1억의 추가 투자를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하는 게 나아. 추가 투자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쌍순 누가 해야 돼? 아까 말한 갑순이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추가 투자가 전체에 기여해야 돼.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어느 학원에서 이제 그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요. 이분이 저가 그 학원에 강의하기 전 연도에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분이 공부를 잘한대. 막 듣기에 공부를 너무 잘한대요. 모의고사를 보면 2등하고 차이가 막 격이 벌어질 만큼까지 잘 나. 그런데 꼭 시험만 봤다 그러면 떨어. 너무 떨어. 근데 제가 수업시간 진행해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 압도적으로 잘해. 근데 월 모의고사를 볼 때도 좀 떨어. 근데 처음에 제가 진짜 떨까 그때 엄청 떨어요. 동영 모의고사 보는데 막 체킹하는데 손이 막 이게 동그라미 체킹이 안 될 만큼까지 떨어. 막 이렇게 떨어. 청심환 다 소용없어. 제가 오직하면 별의별 상담도 다 진행해 봤어요. 그 해 시험 받고 또 떨어졌어요.
모의고사 압도적으로 잘하는데 딱 한 문제 차이로. 야, 근데 그분 참 멘탈 대단해. 기초과정부터 다시 나오신 거야. 야, 너무 대단하다. 이분은 진짜 일하시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뭐 신경도 많이 써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와. 그런데 4월인가 5월에 연락이 온 거야. 산업인력공단에서 소송에 의해서 합격자가 됐는데 규제가 된 거야. 이야, 쌤들 진짜 엄청 축하해줬어요. 올해 또 돼갖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분 진짜. 아니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해갖고 되는데 이분 너무 또시니까. 네, 그래갖고 근데 이분 된 거야. 그래갖고 제가 인사 왔길래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야, 축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고생하시니까 바카스라도 돌리고 나 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안 나오시길래 왜 안 나오시지?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나오시는데 쌍수하셨어. 다 하시고 바카스 딱 돌리고. 근데 그때 딱 뵀을 때 제가 첫 마디로 이렇게 왜 하셨네요가 아니었는데 왜 하셨어요? 왜냐면 그 초기에 박명수보다 더해. 눈이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게 부기가 안 빠져서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평생 안 빠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만화 주인공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기여의 원칙을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아까 말했어요.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먼저라고. 이게 엘베는 1억을 투자했을 때 2억 올라갈 때 엘베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억 투자했는데 5천밖에 안 올라가. 그러면 추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기여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과 연결되어 있다. 네. 근데 그분은 일 엄청 진짜 현장에서 일 너무 잘하세요. 그렇게 엄청 떨으니까 못할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 일도 되게 잘하시고 참 그런 분도 있더라고. 실력 발휘 못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모의고사 보시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있어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별표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얘는 아니에요. 옛날에 중요했거든요. 지금 안 중요해요. 이게 말이죠. 건물의 고층화에 적용되는 거예요. 잠깐 봐주실래요? 한 층 올라가요. 그럼 비용 대비 수익을 따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 올라갈수록 비용 대비 수익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소해.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여기서 한 층 올라가고 여기서 한 층 올라가는 그 한 층 올라가는 비용하고 아주 고층에서 한 층 올라가는 비용하고 어느 게 비싸? 여기서 비싼데 임대료는 여기가 싸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 대비 수익이 일정 층까지는 점차 증가하다가 여기는 감소해. 체감한다는 거예요. 수익이 체증하다 체감한다는 원칙. 이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인데 건물의 고층화에 적용하는 거예요. 수학 체감의 법칙을 건물의 고층화에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법 중요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전부 다 균형의 원칙에 다 넘겨주고 얘는 껍데기만 남았어요. 제목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얘는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생산물 만들려면 생산 요소로 노동과 자본과 토지를 투입해서 생산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생산물 만들어서 팔아. 그럼 뭐가 발생하느냐? 수익이 발생한대. 그러면 이 수익을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쳐요. 노동한테는 임금으로 30원을 줘요. 자본한테는 이자로 40원을 줘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30원 남았죠? 30원은 토지에게 지대로 간다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한테 먼저 분배해요. 왜? 노동과 자본은 움직일 수 있는 가변 요소예요. 토지는 나중에 분배해요. 왜? 움직일 수 없는 고정 요소예요. 부동성 때문에 가변 요소에게 먼저 분배하고 고정 요소에게 나중에 분배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얘네들을 의인화해 볼게요. 노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을 먼저 안 주면 나 딴 데로 갈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자본이 말한대요. 가변 요소. 내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을 먼저 40원 주지 않으면 나 딴 데로 갈 거예요? 갈 수 있어요. 토지가 말합니다. 나한테 먼저 안 주면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못 가. 예. 그러니까 가변 요소에게 먼저 분배하고 고정 요소에게 나중에 분배한다는 거예요. 이걸 수익 배분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대는 뭘까? 나머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잔여, 잉여. 그게 잉여 생산성의 원칙인데요.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게 또 하나 있긴 해요. 어떤 게 있느냐면 봐보세요.
수익 방식에서 우리는 공부 안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법. 자녀환원법인데요. 토지자녀법과 건물자녀법, 부동산자녀법 이런 게 있거든요. 토지하고 건물 함께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 복합부동산. 여기서 순수익이 발생한대. 복합부동산에 순수익이 발생했는데 1억이라네요. 그런데 건물에게 귀속되어지는 순수익이 있더래요. 건물에게 귀속되어지는 순수익이 얼마냐면 4천이라는데요. 그럼 4천만 원을 빼요, 이렇게. 그러면 토지에게 귀속되어지는 순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요?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순위에서 건순위를 빼면 토순위가 되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자녀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에서 건물의 순수익을 빼고 난 나머지가 토지의 순수익이 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자녀법 그래요. 이 원리가 마치 노동과 자본에게 분배하고 난 나머지가 토지에게 간다는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잖아요. 거기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자녀법과 관련이 있다.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저 이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합격서에 써놔. 토지자녀법 이렇게. 여러분이 토지자녀법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별표고.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가 했으니까 외부를 해야죠. 여기 외부는 뭐냐면 주위 환경, 외부 환경, 인근 환경을 주위라 그래요. 외부라 그래요. 외부는 주위 환경이고 인근 환경이고 주변 환경, 주위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인근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외부 환경, 인근 환경, 주위 환경, 저기 외부예요. 그래서 앞으로 외부는 주위 환경이고 인근 환경, 말하자면 저기 외부 환경이다. 대표 원칙이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아까 내부의 대표 원칙은 균형, 외부의 대표 원칙은 적합, 이렇게 대조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둘 다 중요해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균형의 원칙 기억자, 기능적 감가 기억자예요. 그러면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 지읒자고요. 얘는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말은요.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이 주택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얼마를 들여서 주택을 지었냐면요. 건축비가 20억 들었어요. 그래서 주택을 으리으리하게 착 지었지. 근데 주변 주택이 전부 다 저가주택이래. 저가주택가에 지었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15억으로 평가가 됐대. 그러면 건축비에도 미치지 못하죠? 왜? 주위와 어울려서 안 어울려서 안 어울려. 조화를 이루지 못해. 무슨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감가라고 하느냐면 경제적 감가. 고개 잠깐만 드시고 절 보실래요? 아까 균형의 원칙 기억자, 기능적 감가 기억자. 그런데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 지읒자인데 기억자네. 이러신 분이 있는데 지읒자가 더 많걸라? 경제적 감가입니다. 자, 어거지 그만하고 하여튼 경제적 감가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감가도 기억자고 경제적 감가도 기억자니까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농담 아니고 진짜로 여긴 기억자보다 지읒자가 더 많다. 경제적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따져도 좋습니다. 자, 근데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오는 감가가 경제적 감가. 부동산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적합의 원칙. 근데 말이죠, 여러분. 부동산과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따지는 건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어, 원래. 이건 주위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잠깐만 봐주실래요?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어울려야 한다는 적합의 원칙이고, 어떤 부동산이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외부성의 원칙으로 이게 외부 효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외부성의 원칙이 다행스럽게 안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 이건 겁나게 중요하고. 그럼 부동산과 주위 환경 나오면 그냥 적합 찍으면 거의 다 답이야. 그러니까 헷갈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헷갈릴 것 같으면 하지도 마. 그 다음 세 번째, 경쟁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경쟁의 원칙은 이래요. 초과이윤이 나타나면요. 이윤을 쫓아서 들어와요. 기업이 진입을 해요. 공급이 드네? 이게 경쟁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되게 인기 있던 프로 가운데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엄청 인기 있었어요. 그래갖고 연예인들 그거 보면서 참 재밌게 노네. 재밌게 놀면서 돈 받고 야 저런 프로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지역에 가갖고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아. 그리고 지역의 명물들 소개해. 어디 지역 가갖고 씨앗 호떡 이런 거 막 소개해. 그러면 그게 유명해지는 거야. 방송 탔으니까. 그러면 막 사람들이 거기 동네에 씨앗 호떡 이런 거 하면 막 생겨요. 가보면 원조가 있어. 그 옆에는 진짜 원조가 있고 그 옆에는 원래 원조가 있고 원래부터 원조가 있고 계속 원조가 있어요. 그래갖고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와이프랑 이제 차를 타고 양평 두물머리에 갔어요. 겸사겸사 밥도 먹고 가자. 그랬더니 아니 이제 하정풍 말고 그 전참시에서 이영자 씨가 소개한 핫도그가 있다는 거야. 예, 핫도그가 딱 유명한데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길래 제가 꼭 여기까지 와서 핫도그를 먹어야 되겠니? 그랬더니 밥도 먹었는데 핫도그를 먹어야 되겠다. 근데 조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너무 못하는 게 제가 많아가지고 요새는 좀 하자는 대로 좀 하는 편이걸랑요. 그래서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줄이 너무 긴 거야. 세상에 아니 뭔 놈의 핫도그 먹겠다고 줄을 이렇게 서. 그래서 옆에 가니까 비스무리생긴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는 줄이 없더라고. 여기서 먹으면 안 될 것 같더니 아니라는 거야. 이 집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사람 좀 적었을 때 오후쯤 늦게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좀 적을 것 같으니까 가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커피 한잔 마시고 있다 보니까 줄이 줄긴 했는데 아직도 길어. 30분 서가지고 내가 핫도그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았는데 어떤 핫도그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핫도그야. 그것도 3,000원이나 주고 핫도그. 맛은 핫도그 맛이야. 그러니까 경쟁이 나타나고요. 경쟁이 심해지면 나중에 원조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윤이 줄어들게 돼. 속초 가봐요. 닭강정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원조라고 그래요. 몇 번 여러 집 가서 먹어봤는데 제가 입맛이 좀 이렇게 좀 까다롭지가 않고 이렇게 무디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 집 가까이서. 그러니까 초과인이 경쟁을 이야기하고 경쟁이 결국은 초과인을 다 소멸시켜요. 그래서 진짜 원래 원조였던 게 구분이 안 가게 되네. 그럼 다 이윤이 줄게 돼. 이게 경쟁의 원칙이에요. 별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딱 보면 초과인이 발생하고 경쟁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경쟁의 원칙. 근데 이런 별표가 참 애매해. 별표는 아닌데 딴 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알고 계셔야 돼. 애매. 자, 그 다음에 기타의 원칙. 그렇다고 별표 반개는 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공급의 원칙은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정해진다는 원칙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 대체의 원칙. 얘는 중요해. 별표. 그래서 아까 대체 경쟁 이런 말 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갤럭시 핸드폰이 있어요. 당연히 아이폰 가격에 영향을 받아.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그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 옆에 있어요.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5억에서 6억 사이예요. 얘도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체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핵심 키워드는 다른 부동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대체의 원칙이에요.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의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 그래서 대체의 원칙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기회비용의 원칙인데요. 여러분 기회비용은 실제 지불한 비용이 아니고 그냥 계산된 비용이고 인식된 비용인데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선택 관계가 여러 개가 있대. 넷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라고 했더니 갑돌이가 그냥 A를 선택했대요. 하나만 선택해야 되거든요. A를 선택했대요. 그 결과 뚜껑을 열었거든요. 근데 얘는 10만 원이래. 얘는 12만 원, 얘는 7만 원, 얘는 5만 원이래요. A 선택의 기회비용은 뭐냐? 포기한 것 중에 최고예요. 따라서 A 선택의 기회비용은 12만 원이에요. B. 그러니까 A의 가치는 적어도 포기한 B로 평가돼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럼 B의 기회비용은 A예요.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절대 기회비용이 될 수 없어요. 가장
잘된 선택은 B를 선택했을 때만 기회비용이 1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A 선택해도 12만 원이고 C 선택해도 12만 원이고 D 선택해도 12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 기회비용의 원칙이 시험에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여기 도심이에요. 도심 가까이에 A 공업용지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B 공업용지가 있거든요. 근데 A 공업용지는 주거용으로 이용될 자리를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B 공업용지는 농업용으로 이용될 자리를 포기하고 공업용지로 이용하고 있어요. 얘는 주거용 시절에 평당 1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얘는 농업용 시절에 평당 2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얘는 10만 원 평당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얘는 평당 2만 원 포기하고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비쌀 수밖에. A 공업용지가 B 공업용지보다 비싼 이유는 이렇게 기회비용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됐나요? 시험에 나온 문장이에요. 그 다음 최유효 이용을, 여러분 최유효 이용이란 말은 부동산학개론을 처음 딱 공부하다 보면 첫 강좌에서 탁 등장해요. 그런데 이놈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것도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서는,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은 일본식의 저 용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대요. 일본식 용어에서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얘가 꼭 최선의 이용만 말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대부분 최유효용이란 말을 써요. 최유효용의 원칙은, 우선 최유효용을 이야기하려면 이렇습니다. 당연히 중요하니까 별표고요.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 여기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책에는 합격수는 없지만 책에는 이 사람과 대응되는 사람을 특정인이라고 하고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 하는데요. 잠깐만 절 좀 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표준적 이용을 먼저 판정해봤죠. 그랬더니 표준적 이용이 판정해보니 80%가 상업용이더래요.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땅이에요. 1000평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경우를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좋을까? 물론 토지는 주거용도 가능하고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임업용이 모두 가능한 상황인데 표준적 이용이 상업용이네? 그럼 뭐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상업용. 여러분도 상업용이죠? 저도 상업용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이라고 판정할 수 있어요. 어울리는 이용이니까. 이제 갑돌이한테 물어봐요. 갑돌아, 너는 이 땅을 이용한다면 뭐로 이용할 거야? 그랬더니 갑돌이가 말하기를 상업용 상추 심을래.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갑돌이 같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특정인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있고 이를 위로 이탈하거나 밑으로 이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특정인인데요. 우리 같은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이 있고 밑으로 이렇게 이탈하는 갑돌이 같은 사람을 또라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뭔가 통찰력을 갖고 뭔가 딱 볼지 않은 전문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또라이도 전문가도 다 같이 특정인이에요. 그러니까 갑돌이 같은 모자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엄청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 눈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최유용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의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어떻게 판정하냐면 누가 봐도 주변과 어울리는 이용, 그게 합리적 이용이야. 그리고 그렇게 이용할 때 법으로 위배되는 이용이 아니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그런 판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지역 분석을 해서 표준적 이용이 나오고 주변이 어떻게 이용되나 보니까 그렇게 이용되고 있어. 그럼 대상도 그 주변과 잘 어울리는 이용을 하고 있어. 그럴 때 최유효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 맞아요? 그다음, 그런데 여러분이 유념할 게 있어요. 이 최유용을 판정하면서 함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4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최이용은 네 가지의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한지, 거기가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한지, 두 번째 합리적인지 합법적인지, 그리고 그렇게 이용하는 게 최고의 수익을 나오는 건지. 첫 번째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합리적 이용이라 해야 되고, 세 번째 합법적 이용이라 해야 되고, 네 번째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돼요. 또한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이게 최용의 원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언제나 최유용을 전제로 평가한다는 얘기인데요. 잠깐만 볼까요? 얘가 상업용 5층인데요. 엘베가 없어. 근데 얘를 평가했는데 얼마라고 평가했냐면 12억으로 평가했대.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상업용 5층 건물이고, 근데 얘는 엘리베이터가 있대. 근데 최근에 다른 평가사가 평가한 것인데 얘와 똑같은 건데 얘는 10억으로 평가가 됐대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갑한테 물었어요. 감정평가사님, 얘는 똑같은데 10억으로 평가가 됐던데요. 그것도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를 한 건데요. 얘는 당신이 평가한 건 왜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12억인가요? 갑돌이가 그때 그랬거든. 딱 보고 그냥 안이하게 그냥 대충 평가했거든. 큰일 났네. 잘못됐잖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러면 얘는 고객들이 5층까지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져요. 그래서 좋아요. 12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에이라 이 새끼야. 그게 평가냐? 나도 하겠다. 신뢰성 떨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말이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얘를 평가하더라도 원래 최유용이 아니야. 최유용이 아닌데도 최유용을 먼저 전제로 해. 그래서 얘를 먼저 평가를 해.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전제하고. 10억 나왔죠? 근데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 그러면 균형의 원칙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무슨 감가? 여기서 기능적 감가 해야 돼. 그래서 엘리베이터 없는 부분을 빼. 그래서 엘리베이터 없는 부분의 감가가 2억 원이래. 2억 원 빼. 그러므로 얘는 8억 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만 평가의 신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만큼은 대상 부동산이 최유용이 아닐지라도 최유용을 전제로 해서 먼저 평가한 후에 감액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가치 추계의 전제가 되는 원칙이다. 다시 한번요. 대상 부동산을 평가할 때 대상 부동산이 최유용이 아닐지라도 평가할 때만큼은 최유용을 전제로 해서 평가한다. 알아두세요. 이제 문제에 다 적용할 거예요. 잘 보세요. 다음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 이론상 부동산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구해줘 홈즈에 보면은 전원주택 같은 게 있어요. 나오죠? 근데 레이저 줄자로 쟀더니 층고가 엄청 높아. 막 6m 이렇대. 개방감도 있고 엄청 가슴이 탁 트이는 것처럼 보기는 좋지만 겨울에는요 뒤따 추워. 그러니까 화덕 날라 놔야 돼. 난방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뒤따 더워. 에어컨 한 대 갖고 안 돼. 세 대는 틀어야 돼. 그러니까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져. 이거는 무슨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야. 이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판매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과 표준적 이용은 같은 말이에요. 이걸 확인하는 건 무슨 분석? 무슨 분석? 지역 분석해야지.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 여러분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연결된다니까요? 지읒자라니까? 지역 분석에서 적합의 원칙과 따져야지. 따라서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거지. 적합의 원칙, 표준적 이용. 따라서 적합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또요. 틀린 걸 고르래요. 최유용이 4개 나오나 볼까요?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 합법적 이용, 최고의 수익성. 괜찮죠? 두 번째,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이나 과소 부분은 원가법 적용할 때 무슨 감가?
기능적 감까지 균형의 원칙인데 따라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지역 분석과 적합의 원칙 연결됩니다.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죠. 네 번째,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선택할 때 거래사례를 선택하는 건 대체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다섯 번째, 예측과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 미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살짝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이라는 파트로 들어갈 건데요. 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왜 감정평가를 하냐면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작동이 된다면 감정평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 감정평가 방식이 등장한 것인데, 감정평가 방식은 시장 원리에서 왔어요. 공급 곡선 논리로부터 온 평가 방식이 원가 방식이에요. 수요 곡선 논리로부터 온 평가 방식이 수익 방식, 수요와 공급의 균형 논리로부터 온 평가 방식이 비교 방식. 그러니까 얘는 비용성의 사고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얘는 시장성, 얘는 수익성이에요. 그리고 비교 방식과 함께 공시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의 일환이에요. 다시 한번, 얘는 무슨 성? 공급 곡선이니까 비용성. 그럼 얘는 수익성, 얘는 시장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용성에 근거를 둔 평가 방식이 있고요. 그게 원가 방식. 그러면 수익성에 근거를 둔 평가 방식은 수익 방식. 그다음에 시장성에 근거를 둔 건 비교 방식. 그래서 얘는 공급 가격의 성격을 지닌다고 말하고요. 얘는 수요 가격의 성격을 지닌다고 말하고요. 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가격의 성격을 지닌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념할 건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고 적산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가액 영어로 뭐죠? 밸류. 그리고 임대료를 구하는, 임료를 구하는 방식은 적산법, 적산임료예요. 수익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식은 수익환원법, 수익가액이고요. 임료를 구하는 방식은 수익분석법, 수익임료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에서요. 거래사례 비교법, 비준가액이고요. 임료를 구하는 방식은 임대사례 비교법, 비준임료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요, 이거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6개. 그 다음 6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내용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이제 내용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잖아요. 이것만 할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내용 부분은 이 3개만 나왔어요. 그러나 말은, 적산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등장했기 때문에 의미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개요는 말씀드릴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본문 내용으로는 이렇게 가액을 구하는 방법만 할 거라고요. 그 다음 또다시 여러분 유념할 것이, 세 측면으로 구한 가액이 모두 같다고 최초로 밝힌 학자가 이름이 마샬이에요. 가격결정원이 만든 사람도 마샬이거든요. 그럼 잠깐 보세요.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평가했대. 그런데 평가를 했는데 적산가액으로 평가했더니 1억 원이래요. 비준가액으로 평가했더니 2억 원이래. 수익가액으로 평가했더니 1억 5천이래. 1억 5천만 원이래. 이러면 도대체 쟤를 얼마라고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가지의 가액을 조정해서 최종적인 평가액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고 말하자?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시산가액은요, 마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임시로 계산한 가액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시산가액이 뭐냐면요, 임시로 계산한 가액이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계산한 가액을 조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조정하는지 말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방금 임시로 계산한 가액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3가지 가액이 있는데 이게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래. 그럼 여기다 가중치를 제일 많이 두는 거예요. 단순하게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방식 쓰지 않습니다. 산술평균 하지 않아요. 여기다 가중치를 제일 많이 부여해요. 여기다가는 각각 20%씩 부여할게요. 자, 그럼 계산기로 1억 곱하기 0.2 1억 곱하기 0.2
M 플러스. 그 다음에 2억 곱하기 0.6 M 플러스. 그 다음에 1억 5천 곱하기 0.2 M 플러스 MR 하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나왔어요? 1억 7천 나왔어요. 이게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이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방금 이렇게 가중치를 곱해서 더했어요. 이거 가중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이에요? 가중평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쓴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써요. 가중평균에. 각각의 시상가액을 조정해서 최종적인 평가액을 구할 때는 가중평균 방법을 쓴다. 같이 할게요. 여러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노란색 이렇게 해요. 자, 시작. 원가법 적산가액. 그 다음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비중가액. 그 다음에요.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이거는 정말 잘해야 되고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 이거요. 여러분은 종이에다가 최소 10번 써보세요. 몇 개를? 6개 다. 어느 걸 쓰시냐면 원가법 적산가액, 적산법 적산임료, 거래사례 비교법 비중가액, 임대사례 비교법 비준임료,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수익분석법 수익임료. 그렇게 여러분 써보세요. 숙제예요. 아, 검사는 안 해요. 옛날에 검사해봤는데 검사는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 검사하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거 외우시면요, 그 다음에 공부가 좀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게 학습이 뭐예요? 여러분 강의 듣는 거는 학이에요. 강의 듣는 게 학습 아니에요. 강의를 듣는 건 학이고요, 여러분을 거로 만드는 게 습인데요. 강의 듣는 것 이게 학. 그 다음에 기본서 있고 합격서 있고 복습 문제 푸는 거는 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습의 과정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하셔야 돼요.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실은 결국은 그건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겠다고 마음 잡수시고 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정평가론 뒷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